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논술 올인반 복습 강의입니다. 논술을 이제 막 처음 시작하잖아요. 낯설고 두려움도 있을 텐데 사실 논술은 차근차근 꾸준히 해나가는 친구가 가장 성과가 좋습니다. 막 아무리 잘하던 친구들도 급박하게 준비하면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쓰기.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창의력 있고 사고력, 논리력이 좋아도 쓰지 않으면 그 대학 문제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번 5월 기간 동안 6월, 6월 초까지 쓰기 양을 조금 늘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막 했는데 조금 대충 설렁설렁 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조금 집중적으로 쓰기 양을 조금 늘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월에서 6월은 조금 쓰기 양을 늘리시고 어떻게 쓰냐, 수업 시간에 쓰고 제가 과제를 주잖아요. 과제를 중심으로 월, 화, 수 이렇게 한 3시간에서 4시간 다 합쳐서요. 그 3시간 동안은 4시간 동안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쓰기, 과제를 중심으로 복습을 하거나 쓰기 시간을 뭐 1시간을 할애해도 좋고, 아니면 화수 정도, 월화에 2시간 이렇게 나누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쓰기 양을 늘리셔야지만이 빨리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첨삭을 받아야죠.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 현재 어떤 상황,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강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7, 8월 넘어가기 전에 논술의 기본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조금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월화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복습, 쓰기를 하면 되고 제가 내준 과제를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복습 강의를 찍어서 보통 목요일 날 찍습니다. 목요일 날 찍으면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오전 중에 이렇게 코딩이 끝나면 이렇게 유튜브로 보내는데요. 금요일쯤에 수업 오기 전에 많이도 아니잖아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찍거든요. 복습 강의를 듣고 지난주에 무슨 강의를 들었구나 라는 걸 숙지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부 스케줄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강의를 듣고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복습, 과제 한 2시간 요 정도 할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수업 오기 전에, 주말에 수업 오기 전에 복습 강의를 듣는 형태로 커리큘럼이 진행된다. 일주가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생들마다 조금 공부가 많이 필요한 친구들은 과제를 많이 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적절히 드릴 테니까요. 제가 해주는 과제 정도는 가급적이면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정리를 좀 합시다. 논술을 쓰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많은 경우가 제시문을 쓴다라고 했죠. 논술은 제시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제시문이 나와 있으면 그 제시문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많이 평가하죠. 이해력, 논리력, 창의력을 평가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세요. 이해력을 평가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얼마나 논제와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건데, 그건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제시문을 베껴 쓰는 거잖아요. 제시문을 베껴 쓰는 것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제시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줘야죠. 그래서 각각의 제시문이 어려운 어떤 개념적 텍스트가 나오건 문학이나 시와 같은 어떤 문학적 텍스트가 나오건 간에 그 제시문들이 각각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쓴 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에 너무 치여서 제시문을 베껴 쓰는 습관은 빨리 버려야 되겠다. 요걸 제가 가장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 이제 논술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첨삭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제시문에 있어서 썼는데 왜 틀려요? 틀리진 않지만 좋은 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쓰면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합격하고는 조금 멀어집니다. 제시문에 이러이러한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다. 제시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제가 또 뭐 말씀드렸죠? 논술 초보,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저지른 실수 4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거 착오입니다. 착오. 다른 말로 하면 논제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의외로 정말 많아요. 그리고 논술을 많이 쓴 학생들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오입니다. 착오. 논제랑 제시문을 완전히 3점포로 다르게 반대로 이해했다. 그건 기본적으로 얘가 독해력이 떨어지는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논제를 잘못 이해했다.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둘째도 논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실수들이 누락한다라는 말은 빼먹는다라는 거잖아요. 논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6개가 있으며 이 6개에 대한 모두 답을 해야 돼요. 모두 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답을 하지 않고 자기가 답하기 좋은 것만 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참고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참고해야 될 거 제시문이 예를 들어서 가나 다야. 그러면 학생들 중에 가나 다를 비슷비슷하게 참고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얼렁뚱땅 넘어가고 조금 눈에 잘 띄는 가와 다만 집중적으로 참고해서 씁니다. 어떻죠? 나를 참고하라는 어떤 요구사항을 빼먹은 거죠. 누락한 겁니다. 그래서 논제에서 묻는 말들은 뭐 6개를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어찌됐건 내가 쓴 글에는 6개에 대한 모든 답이 분명하게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 중복은요,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누가 했던 말 또 하죠? 술 취하신 아버지 어때요? 저희 아버지 제가 한참 어릴 때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항상 했던 말을 또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죠? 했던 말 또 하는 이야기, 이 짧은 원고지 안에 했던 말 또 하면 학교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아, 이 학생 사고력이 부족하구나. 쓸 말이 없구나. 중복이 많은 글들은요, 쓸 말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아, 이 학생은 쓸 말이 없어서 했던 말 자꾸 또 하는구나. 차고, 누락, 중복만 줄여도요, 대략 상위 한 10% 안에는 들어갑니다. 요것만 돼도 몇 프로 들어간다고요? 10에서 7% 안에 들어가는 글을 써요. 복사는요, 제시문 옮겨 적기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요 2번이랑 같은 거예요. 제시문을 옮겨 적는 것.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 옮겨 적기. 이 제시문 옮겨 적인 글들은 처음 읽어보면 글은 깔끔하게 잘 읽힙니다. 근데 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는 그대로 다 쓰기 때문에 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실수들만 줄이잖아요. 이런 실수들만 줄여도 상위 10에서 7%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논제의 중요한 개념, 논제와 제시문, 논제의 중요 개념은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 그대로 옮겨 적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시문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까지 바꿔서 다른 말로 바꾸어 놔요. 근데 그 바꾼 것도 제대로 바꾸면 되는데 또 영어 엉뚱한 걸로 바꾸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 못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복사한다라는 말은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라는 뜻이지 옮겨 적지 말라는 뜻이지 중요한 개념어들은 있는 그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점을 쓰라고 했으면 문제점은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써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초보가 저지르는 실수들을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 연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많이 저지르는 실수까지 이야기했고, 실제 문제는 요약, 비교, 설명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었죠. 그죠? 다음 시간에 어떤 비판, 평가, 자기견의 문제들 이 세 가지를 같이 풀 겁니다. 푸는 과정에서 논술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고. 그죠? 논술은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썼지만 논술은 사고력을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사고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해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평가하는 것이 논술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근데 논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좋은 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사고력을 드러낼 것인가? 그 첫 번째 연습을 한 것으로서 요약을 했었잖아요. 그럼 요약을 통해서 사고를 한다라는 말은 제가 뭘 요구했죠?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어. 그리고 개념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개념화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기본적으로 제시문들을 딱 보면 이 제시문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단어로 압축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어진 개념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개념과 개념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쓰는 것이 요약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약을 할 때 첫째, 개념어를, 키워드를 논리적 관계를 정확히 찾아서 그죠? 한 편의 완성된 글로 그냥 글짓기 하듯이 자연스럽게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걸 제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했죠? 모든 사고는, 모든 제시문의 필자가 논의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대상 혹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무엇에 대해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제시문 가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이 사람이 그렇게 판단한 기준과 이유 근거는 무엇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확히 한 두 문장 정도로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연습만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잘하면 이것들이 다 어디에 엮인다고요? 비교 설명에 다 엮인다고 했죠. 그래서 요약 잘하는 친구들이 논술 가르쳐 보면 요약 잘하는 친구들이 비교, 설명, 비판, 자기견해 이런 것들을 다 잘합니다. 기본이 요약이거든요. 즉 제시문의 어떤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 비교는 뭐라고 했죠? 비교는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첫째,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 기준. 이 기준은 누가 정해요? 시험을 보는 내가 정합니다. 자, 요거를 비교하세요. 요약하세요는 요건 노란 분필이고 어떤 영어가 쓰여져 있고 이런 것들이 요약이라면 비교는 내가 이걸 크기로 비교할 건지, 그죠? 아니면 색깔로 비교할 건지, 모양으로 비교할 건지 어때요? 기준을 내가 설정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때? 그 비교의 기준이 가장 의미 있어야 돼요. 가장 의미 있는 비교가 되어야 되고 쓸데없는 거 비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 제시문의 출제자가 이 두 제시문을 비교하라고 할 때는 가장 의미 있는 걸 비교해야지 쓸데없이 제시문 개수가 다르다라든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형태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범주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과학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비교하거나 범주적으로 비교하거나 요 연습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비교하면 가장 의미 있는 기준을 이분법적으로나 범주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범주적으로 구분하는 습관을 항상 들이라고 했죠. 요게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는,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어떤 글을 쓰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 가 제시문이 이렇게 있고 나 제시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제시문의 필자는 필자끼리, 판단은 판단끼리, 문제가 되는 대상은 대상끼리, 주제는 주제끼리, 그죠? 기준은 기준끼리.
그죠? 이유 근거는 이유 근거끼리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하는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지만 잘 설정이 되지 않을 때는 사고의 구조에 따른 어떤 필자, 주체가 누군지, 문제로 삼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판단도 사실 판단을 내리는지, 가치 판단을 내리는지. 그래서 비교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가나는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판단은 같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이유나 근거는 다르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는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형태로 글을 쓰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서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도록 범주적으로나 이분법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은요. 설명. 우리가 뭔가를 설명한다라고 할 때는 기본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 설명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죠? 그 숨겨진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숨겨진 게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개념이거나, 개념. 그래서 지시적 설명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나타난 이 사건이, 현상이 바로 이 개념이야. 뭐,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것 중에,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어떤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과도한 내적 제재야. 그죠? 아니면 외적 보호야. 이렇게 어떤 개념어로서 제시문을 규정해 주는 걸 지시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요걸 묻거나, 자, 이 문제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은 자주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유나 원인. 이유나 원인이 숨겨져 있어.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났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나 원인이 숨겨져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죠? 인과적 설명이죠. 그죠? 인과적 설명. 그래서 이유나 원인, 이 문제,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뭔가 설명하라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이유나 원인을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죠. 세 번째로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보편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소설을 설명하라. 가를 참고해서 나에 나타난 시를 해설하라. 뭐 고대라든지 이런데 뭐 아니면 최근에 시는 동국대, 뭐 당국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외대도 자주 나오고요. 외대도 작년에 나왔고, 요즘에 최근 경향이 제시문들은 이렇게 문학 작품들을 많이 주면서 그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나 소설 같은 의미를 물을 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편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에 나타난 어떤 개념을 통해서 보면 나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을 그 개념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나 원인에 대한 설명은 나에 나타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가에 따르면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의미는 가의 관점을 참고했을 때 가에 나타난 땡땡땡의 관점에 따르면 나의 시가, 소설이, 행동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 이런 형태의 답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을 기본적으로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묻는 거, 요약, 비교, 설명, 이 기본적으로 묻는 어떤 핵심적인 뼈대거든요. 핵심적인 질문, 핵심적인 뼈대입니다. 이 뼈대를 정확하게, 이것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어때요? 글을 제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보세요. 논술 초보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착오, 논제를 잘못 이해하는 거. 요약이 그냥 대충 제시문을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약은 뭐가 드러나야 돼요? 제시문의 논리가 드러나야 돼요. 제시문의 논리가. 제시문의 논리가 드러나지 않는 요약은 정확한 요약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교는 정확하게 차이가 드러나야 돼요. 이분법적으로든 범주적으로든. 그래서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비교를 요구했는데 요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는 이런 말을 한다. 반면에 나는 이런 말을 한다. 반면에 빼면
무엇이 비교됐는지 채점자가 알 수가 없어요. 요약을 하라고 했는데 글에 논리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요약이 아니에요.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제시문이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비교, 설명에서 각각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 첫 번째 요약은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셔야 되고, 비교는요 차이가 정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기준을 설정해서, 설명은요 뭔가 숨겨진 것이 정확히 보여져야 돼요. 그것들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숨겨진 것, 요약, 비교, 설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되죠? 논제 이탈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과 다음 수업까지 하면 다음 수업에서 비판, 평가, 자기견의 문제 해결을 설명할 텐데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수업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설명을 하면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한 6가지 질문, 자주 나오는 어떤 논제에 대한 정리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쓰기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적용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어렵고 난해야 하겠지만 차근차근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주차 복습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